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용인 확진자의 접촉자 중 13명의 감염이 확인이 됐습니다. 문제는 확인되지 않은 예상 접촉자 수가 수백 명을 넘고 있다는 건데요. 잠시 후 감염내과 학회 홍보이사를 지내신 가천대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 연결해서 대책과 우려 좀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의 할머니들로 의회가 그 돈을 내는 겁니다. 모금을 내는 건데 이것은 전문 할머니들한테 쓰는 게 아니고 도대체 어디 쓰는지 쓰는 적이 없습니다. 일본군 강제 위안부 피해 생존자 이용수 할머니 발언의 여파가 큽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해명하고 있는데요.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 잠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축구는 선수들 간의 신체 접촉이 많고 체력 소모도 다른 종목보다 큽니다. 특히 경기 중이나 경기 후에 면역력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보다 철저한 예방이 필요해서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가 오늘 저녁 개막합니다. 방역의 성과에 힘입어 제한적이지만 야구와 마찬가지로 조심스럽게 개막하는 건데요. 경기 수가 줄어든 만큼 치열한 지략 싸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상윤 해설위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하고 있잖아요. 다음 주에 본회의가 마지막에 열릴 것 같아요. 그것 조금 바라고 그것만 끝나면 내려갈 거예요. 국회 정문옆에는 좀 이상해 보이는 집. 아니 집이라고 하기에는 허름한 천막이 있습니다. 바로 형제복지원 농성 텐트인데요. 무자비한 강제 수용과 수백 명의 사망자를 포함한 어마어마한 피해자를 양산한 형제복지원. 어제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고공농성 후에 병원에서 몸을 추스르고 있는 최승우 생존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연예 소식 그리고 빅데이터 이슈들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5월 8일 금요일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그동안 수요 집회를 통해 모인 성금의 사용처가 불투명하다는 폭로성 기자회견을 열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정의기억연대 측이 입장을 내놨죠.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과 함께 이체 영수증을 공개하면서 반박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정의기억연대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연결합니다. 이사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나영입니다. 예, 일단은 많이 좀 놀랐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 할머니 입장문 보고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됐고요. 예. 그리고 더불어서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이 운동을 지지하고 연대해 오신 전 세계 시민들의 마음에 예상치 못한 놀라움과 상처를 드린 데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기억연대를 응원했던 많은 분들이 할머니의 네. 이야기를 듣고 일단 뭐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배신감도 들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댓글로도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 네. 오해가 있으면 당연히 풀어야 될 테고요. 네, 맞습니다. 예. 일단 정의기억연대에서 그동안 활동했던 거 또 혹은 뭐 모금했던 거 용처라든가 네. 이런 거를 이제 조금 있으면 공개하시겠죠? 아니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예. 공익재단이기 때문에 예. 모금 사용 내역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를 받고 있고요. 어허. 그리고 공시 절차를 통해서 국세청 홈택스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미? 네. 예. 예. 그 할머니가 어쨌든 모금은 할머니들한테 쓰여야 되는데 어디 쓰였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고 오늘 정 의원이 그래서 그 계좌 이체증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거는 언제 전달된 겁니까? 전달이 된 게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예. 잘 아시겠지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1990년에 만들어졌고, 예. 91년에 김학순 할머니 공개 증언 이후에 나타난 피해자들이 많잖아요. 예. 피해자 신고 전화를 개설하고, 그리고 할머니들의 증언을 받았죠. 예. 당시에는 일본 정부가,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그 가해 사실 자체를 전면 부정하고, 그리고 당사자의 존재나 당사자의 경험을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들의 증언을 통해서 역사적 진실을 알리는 작업을 했고요. 예. 그 과정에서 이제 할머니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걸 알게 됐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부터 저희는 1992년에 정신대 할머니 생활기금 모금 국민운동본부를 설립해서 예. 모금한도 활동을 전개했고요. 그리고 93년에 62명에게 250만 원씩 지급했고 또 추가로 또 100만 원을 더 지급한 것을 저희가 영수증을 오늘 공개한 거고요. 예. 예, 그리고 사실은 이거를 국민모금으로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국회 입법안을 마련하라. 그래서 입법운동을 추진해서 93년에 위안부 생활안정지원법을 만드는 데 기여를 했죠. 예. 그래서 그 이후로는 기본적인 생활비는 한국 정부와 중앙정부와 그다음 지자체가 합해서 매달 일정 부분이 가고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대규모 저희가 모금 활동을 했는데 그 다음에 95년에 일본 정부가 사실은 공식적인 배상이 아니라 민국협력기금인 아시아 여성기금을 만들었잖아요. 그랬을 때도 정문 국민기금 모금 운동을 해서 국내에 거주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56명에게 약 5천만 원 가까이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각각. 예. 네, 그리고 2015 한일 합의 때도 그때 반대하신 할머니들에게 일본이 지급하는 1억엔을 받지 않으셨거든요, 그분들이. 예. 네, 그때도 국민 모금 운동을 전개해서 한 분당 1억씩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이런 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달된 거고요. 그 외에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엔이나 국제사회 인식 제고라든지 국제연대라든지 또 할머니들이 실제로 유엔 소위나 인권이나 비엔나 세계인권대회나 뭐 등등에서 국제사회에서 증언 활동을 하실 때 그런 활동을 지원한다든지 또는 뭐 일본 대상으로 하는 어떤 소송을 하고 지금도 진행되어 있는 소송이 있거든요. 예. 그 소송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든지 그 외에 이제 지금 돌아가신 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런 할머니들을 위한 이제 기림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 사실은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전쟁가에서 인권 박물관 건립이라든지 또 나비기금 사업이라든지 평화비 건립이라든지 그런 활동들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 피해 할머니들에게 직접 돈을 전달한 적도 있고 특히 2017년 하반기 모금을 통해서 피해 할머니 네. 8분 그중에 이제 이용사 네. 할머니도 포함되어 있고요. 당연합니다. 1억 원을 네. 전달해 드린 적도 있다. 그리고 네. 그 피해 할머니들께서는 이거 할머니들을 위한 돈인데 왜 우리한테 다 오로지 오지 않고 다른 데 쓰느냐 이럴 수도 있지만 그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원 활동비라든가 소송비라든가 뭐 각종 또 사업비, 맞습니다. 광고 네. 홍보비에 들어간 돈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네. 대해서는 할머니가 오해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이고 잘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게 문제 해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이라는 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진행돼야 그럼요. 되잖아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소중한 후원금이 사용된 거죠. 예. 근데 할머니께서 직접 윤미향 전 대표를 언급하셨단 말입니다.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 네. 할머니가 네. 왜 그런 섭섭함을 갖고 계셨을까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시겠지만, 30년간의 관계가 있잖아요. 윤미향 예. 전 대표와는. 예. 우리도 부모님하고 관계를 맺다 보면 서운한 것도 있고 오해가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한편으로는 항상 가족같이 지냈던 사람이 떠난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국회로 가시겠다고 결심하실 때 바로 이용사 할머니께 먼저 전화를 드렸고 당일날 할머니께서 나 대신 가서 열심히 일하라고 격려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왜 그 이후에 또 다른 생각이 있으셨는지 그건 또 잘 모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 할머니께서 수요 집회를 이제 그만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의기억 연대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이제 할머니의 그 마음속에는 30년간 이 거리에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국 정부를 상대로 또 일본 정부를 상대로 노력해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 전 세계로 다니시면서 이 문제를 알리셨는데 여전히 답보 상태인 것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과 불만 이런 것들이 저는 같이 표출됐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30년간 거리에서 활동가들과 당사자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수요일 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런 마음이 아마 표출된 건 아닌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 한국 정치인들이 좀 준엄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번 할머니 일을 비롯해서 위안부 문제 해결 네. 운동 역사가 훼손되거나 뭐 폄훼되는 일 없어야 될 텐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세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운동은 피해 당사자가 중심이 돼서 전 세계 양심 있는 시민들이 모여서 정말 쌓아 올린 세계적인 인권 운동입니다. 예. 이 운동은 30년을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측면에서는 한쪽 편의 어떤 편의적 이익에서 활용되기도 하고 또 왜곡되기도 하고 부인되기도 했죠. 예. 저는 그 역사를 그 지난한 역사 속에서도 살아남은 생존자들과 활동가들의 경의를 표하고요. 그 역사가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시민들이 정말 적절하게 판단하시고 또 지원하고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었습니다. 지난 6일 경기도 용인에서 지역 감염 확진자가 나온 뒤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이 문제 간단하게 정리해보죠.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클럽 확진자들이 대거 늘어났습니다. 현 시점에 가장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확진자를 통한 그 접촉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역학조사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접촉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가격리 대상이 몇천 명 단위까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첫 번째 있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근본적으로는 요번에 계기가 된 환자분이 어디서 감염됐냐는 거죠. 그걸 지금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또 다른 그 지역사회 내 전파가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또 하나 있습니다. 혹시 제2의 신천지, 제2의 31번 확진자 같은 경우 우려도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물론 예. 이제 우리가 그 당시와 비교해서는 여러 가지 그 진단이라든지 아니면 격리라든지 이런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고는 있지만 이 코로나19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 자체가 조금의 빈틈을 허용하지도 않고 또 굉장히 강력한 전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속단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언론 보도를 보면 당일날 클럽과 주점에 계셨던 분이 1000여 명이 넘는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문제는 이게 클럽에 출입할 때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는데 이게 허위일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네, 클럽의 특성상 예. 이 개인정보를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 통제를 했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고 있고요. 예. 또 클럽의 특성상 또 더더군다나 익명성을 위해서 허위 정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그동안 역학조사에서 활용했던 기지국을 이용한 휴대폰 추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법을 이용해서 그 공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아무튼 철저하게 좀 찾아내서 예. 그분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경과를 겪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당일날 해당 클럽과 주점을 방문한 분들은 스스로 보건소를 좀 찾아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 숨을 때가 아니고 빨리 그 진단을 받고 거기에 합당한 관리를 받아야지만 본인도 보호가 되고 또 주변에 있는 가족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학생들이 등교를 해야 되는데요. 등교가 다시 늦춰질 수도 있을까요? 이런 일 때문에? 일단은 워낙 등교 결정을 어렵게 한 거라서 그렇게 간단하게 다시 번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감염자들의 발생 양상이 학교라는 그런 집단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예.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이런 연령층도 그렇고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상황을 좀 관찰을 한 다음에 예. 만약에 그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이고 지역적이거나 아니면 연령적으로 코호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예. 그때는 다시 등교와 관련된 결정을 다시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 용인 66번 확진자의 그 4월 30일부터 5월 1일의 동선을 보면 6개 시군구를 돌아다녔단 말입니다. 네. 그 클럽뿐만이 아니고 그렇다면은 지역사회로의 또 다른 전파 가능성도 분명히 남아는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계기가 된 환자에게 전파시킨 그 전파 경로를 못 찾아가는 것도 문제지만 이분이 예.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을 돌아다녔고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또 이번에 지금 연관돼서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분들의 지역도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 또 이분들이 진단받기 전까지 연휴 기간이 끝난 다음에 직장 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그런 접촉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대규모 유행의 단초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대규모 유행이 된다면 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겠네요. 네, 돌아가야 됩니다. 쉽지 않네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생활 방역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도 절대로 이게 그냥 완화되는 것과 관련된 안심해도 좋다라는 사인이 아니다라는 걸 정부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그랬었죠. 이 작은 허점을 파고들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추이를 좀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번 주말 그리고 이게 정리되는데 한 2, 3주 걸릴 텐데 이 예. 과정에서 하루에 몇십 명에서 100명이 넘어가는 단위의 확진자가 나타나는 그런 양상으로 가면 절대로 안 되겠지만 예.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이를 보셔야 된다고 했는데 다음 주, 다다음 주가 고비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보통은 4일에서 7일 정도의 잠복기를 갖고 많이 발생들을 하기 때문에 예. 5월 2일, 3일 사이에 접촉한 분들이 이번 주말 사이까지 발병을 많이 하거나 확진이 될 것 같고 예. 또 이 과정에서 확진된 분들과 접촉한 분들은 다음 주에 또 확진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는 추이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 국민 개개인들은 그 개인 위생 지키고 마스크 착용하고 이런 것들은 계속 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저희가 생활 방역을 넘어가는 단계에서도 개인 위생이나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것은 지켜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을 때까지는 그 원칙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였습니다. 1부 수도 마치고요. 2부 기자 언박싱 코너로 돌아옵니다. 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시사저널의 유지만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방금도 감염내과 교수님과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코로나 상황이 좋아졌다가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사실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계속 있었는데 예. 최근에 좀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좀 방심을 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그리고 얼마 전에 또 황금 연휴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또 그 시기와 맞물려서 또 이태원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게 좀 심상치 않은 조짐이긴 합니다. 예. 앞으로 계약도 또 있기 때문에요. 이태원 클럽에서 확진자가 지금 대량으로 발생한 것이죠? 예, 지금 현재까지 질병관리본부 발표에 따르면 15명이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예. 발생을 했고요. 어제 0시 기준, 그러니까 오늘 0시 기준으로는 12명이 발생을 했는데 그 이후에 발생한 클럽 관련 확진자가 총 15명이 된 걸로 이제 발표가 났습니다. 예. 이 걱정인데 그래서 예. 근데 그 클럽과 주점 이게 그 66번 확진자가 예. 다녔던 동선을 보면 그 같은 시간대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리를 하고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5시간 동안 그 인근 5곳의 클럽을 다녀갔다고 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파악이 어려우니까 이 클럽의 특성상 출입 명부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예. 서울시 지금 중간 파악한 거에 따르면은 좀 잘못 기재돼 있거나 예. 기재를 안 했거나 예.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파악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워낙 불특정 다수가 많이 있는 예. 곳이라서요. 예. 당일날 이 클럽들을 방문했던 사람들은 스스로 이 예. 보건소를 좀 찾을 필요가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게 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거에 아울러서 오늘 저녁 8시부터 한 달간 전국 유흥시설의 운영 자제 행정명령을 또 내리기로 했거든요. 예. 이게 참 코로나19 사태가 점점 이제 줄어드는 게 아닌가. 확진자 수도 줄어들고 그랬기 때문에 다시 지금 증폭하는 그런 분위기여서 걱정이 예. 좀 됩니다. 자, 오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처음으로 공판에 참석했죠. 예, 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라는 의혹이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예. 조국 사태가 터지고 작년 8월에 터졌습니다. 조국 사태가 처음 터진 것이. 예. 시작된 것이. 그런데 그때 이후에 약 한 250여일 만에 조국 전 장관이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예. 오늘 포토라인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조 전 장관? 오늘은 이제 검찰에 의해 그동안 저인망식 수사를 받으면서 고통을 많이 받았다. 하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 그리고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자신이 아는 바대로 충분히 반박하고 혐의를 부인할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기자들에게 좀 당부가 있었습니다. 예. 이제 검찰 측의 입장만 듣지 말고 예. 변호인 측의 의견도 충실하게 좀 기사화를 해달라. 뭐 이런 예. 당부도 했습니다. 예. 지금은 검찰 수사 단계가 아니니까. 예. 뭐, 검찰 수사 단계야 그 검찰발 언론 예. 내용들, 그거를 뭐 기사를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지금 재판 단계이기 때문에 예. 재판을 보면서 이제 기사를 쓸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조국 전 장관 측 입장은 기자들이 공판을 진행할 때 그 오전에 예. 검찰이 증인들한테 물어보는 예. 그 상황만 보고 그냥 다 나가버린다. 예. 그 오후에 그 변호인들이 반대 신문하는 것 그건 듣지 않고 예. 그래서 어떤 날 보면 같은 날 같은 재판을 본 기사인데 상반되는 기사가 쏟아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점심 때쯤 본 기사와 예. 저녁 한 퇴근 시간 때쯤 본 기사가 다르죠. 다르죠. 예. 예. 같은 예. 사람이 똑같은 증언을 했는데 다르게 나온단 말이죠. 예. 그럼 검찰이 누가 신문을 했냐에 따라 다른 건데 예. 그 기자들 왜 그래요?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지켜보게 되면은 이제 그 마감 시간을 넘기는 리스크가 좀.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이야기도 했다 이 말씀이고. 예. 지금 쟁점은 뭐예요? 쟁점은 사실은 간단합니다. 유재수 팩트는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당시 유재수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의 비위 첩보를 입수를 하고 그에 대한 보고를 한 이후에 감찰을 진행한 사실이 있고요. 그 감찰 진행 보고서가 보고가 된 이후에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그다음에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그다음에 당시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3인이 회의를 한 결과 조국 민정수석의 이제 결심을 내려서 감찰을 종료했다라는 예. 게 이제 조국 전 장관 측의 입장이고 예. 검찰은 그게 아니라 여권 관계자들의 외압에 의해서 감찰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거다. 즉 예. 직권남용이다. 예. 이 쟁점이거든요. 정무적 판단이었냐, 직권남용이었냐. 예, 그렇습니다. 이게 부딪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재판부터 쉽게 결론 내리긴 어려울 것 같은데 좀 지켜보고요. 예.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 등 함께 일했던 인사들의 입장은 어떤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 예.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이 검찰에서 했던 진술하고 재판에서 이해했던 얘기가 좀 달라지지 않았나요? 아니 취지는 비슷합니다. 아, 왜냐하면 예. 박형철 전 비서관이 이제 법정에서 얘기를 한 건 뭐냐면 결국 나는 죄가 없다. 예. 결정은 민정수석이 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 직권남용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일 뿐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예. 당시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입장은 박형철 전 비서관이 감찰 이상의 그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지만 좀 중단이 돼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방어를 하고 조국 전 장관에게는 조금 불리할 수 있는 네. 입장이긴 합니다. 예. 오후에는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예, 지금 출석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예. 예, 이 재판 이제 오늘 첫 시작이니까 예. 어떻게 좀 지켜보고요. 그리고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이게 구속 기간이 이제 만료가 됐기 때문에 재판이 예. 6개월 이상 걸려서 예. 검찰이 재청구했는데 기각됐네요. 예. 지금 입시비리아 사모펀드 의혹으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정경심 교수의 구속 기간을 법원이 더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6개월 구속기간이 끝나는 10일 밤 12시에 정경심 교수는 풀려나게 됐습니다. 검찰은 증거 인멸에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검찰이 이제 이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서 사실 새롭게 구속영장 발부 신청을 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혐의 때문에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재판 중에 추가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 구속을 더 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구속기간이 연장되는 것이지만 새로운 이제 구속영장 발부 신청을 한 건데 법원,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은 그동안 이제 이 관련된 증거조사 부분이 다 끝났기 때문에 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그다음에 주거가 확실해도 도주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구속을 연장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전에 구속 기간을 연장했을 때에는 당시 법원에서 이제 본 재판 들어가기 전에 증거 조사를 할 때 증거 조사가 다 안 끝났기 때문에 구속 기간을 연장해 준 측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증거 조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 구속 기간은 더 연장할 수 없다. 이런 입장으로 구속 기간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 입장은 증거 조사는 끝났지만 증인들에 대한 조사는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겠죠. 그래서 풀려나게 되면 결국은 증인들을 회유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논리였던 것 같은데 재판부 입장은 재판이 오래 걸리고 증인들 신문이 안 된 것은 검찰 측에서 조금 딜레이를 시켰기 때문에 재판이 딜레이된 부분이 있죠. 그런 문제 때문에 또 기각시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경선 결과 나왔네요. 새 원내대표의 5선인 주호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정책위의장은 이제 러닝메이트로 뛰었던 이제 3선의 이종배 의원이 됐습니다. 이날 통합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선인 총회를 열어가지고 기호 1번인 주호영 의원과 이종배 의원을 각각 선임을 했는데요. 전체 84명의 당선인 가운데 70%에 해당되는 59표를 받아서 바로 과반 득표를 해서 바로 선임이 됐습니다. 압도적 승리라고 보여지는데 결국은 이 주호영 원내대표 후보의 상대 후보 두 사람 다 런닝메이트 두 사람 다 이 여의도를 좀 오래 떠나 있었잖아요. 그렇죠. 권영세 의원과 조혜진 의원. 조혜진 의원은 4년, 권영세 의원은 8년 떠나 있었죠. 스킨십이 좀 부족했지 않았나? 근데 양쪽 다 이제 아무래도 여의도에서 좀 떠나 있던 것이 이게 또 반장 선거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조호영 의원이 영남 출신이라는 것도 좀 작용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대구인데 지금 일각에서는 이제 평가가 사실 영남 자민련처럼 되는 거 아니냐, 영남 쪽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주호영 의원 본인은 이제 정책 정당으로 가겠다, 그다음에 합리적인 보수로 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김정은 비대위 체제는 아직 결정나지 않았는데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는 김정은 비대위로 가야 된다는 입장이었죠. 전국 상임 정국위가 있거나 정국위가 있을 때는 선거 전에는 김종인 비대위를 좀 지지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는 당선자들의 총의를 좀 모아서 의견을 좀 충분히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긴 합니다. 근데 주호영 의원은 이제 본인은 원래 이제 김종인 비대위를 좀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원 개정 부분을 좀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당선자들의 의견을 또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당대회는 8월 31일 날 열기로 당헌 단계돼 있는데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나는 4개월짜리는 안 한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4개월도 아니죠. 3개월이죠. 그럼 당헌 단계를 바꿔야 되는데. 당헌 단계 개정해야 됩니다. 조영 원내대표가 당헌 단계를 바꾸면서까지 김종인 비대위를 부를 것이냐. 이건 조금 더 논의해본다는 얘기죠. 논의를 해보겠다는 입장이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보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70%가 넘는 여론조사가 나왔네요. 오늘 한국갤럽이 5월 첫째 주 6일에서 7일간 전국 성인 1,004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71%로 지난주 대비 7%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집권 3년차, 4년차 역대 대통령이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나타낸 적이 없었는데. 역대 집권 3년 된 대통령 중에 최대치고요.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에 취임 3년차 대통령 지지율을 살펴보면 노태우 대통령이 12%였고요. 김영삼 대통령 41%, 김대중 대통령 27%, 노무현 대통령 27%, 이명박 대통령 43%, 박근혜 대통령 42%였습니다. 사실 50%를 넘는 대통령도 없었고요. 지금 71%는 역대 최대 수치입니다.
기자가 봤을 때 왜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까? 아무래도 이 코로나 방역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뭐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추가 정책 부분에 있어서 좀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는 평가를 좀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또 뭐 총선에서 압승한 이후에 또 예. 이어지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정치권의 움직임에서도 아무래도 미래통합당과 다르게 더불어민주당은 좀 질서정연한 모습이 상대적으로 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요. 예. 우리 국민들은 안정되는 걸 좋아하거든요. 예. 그리고 보통 그 대통령 집권이 3년, 4년 접어들 때 보면 야당에서 다음 대통령 후보가 이미 이제 여러 예. 명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미래통합당은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지금은 오히려 여당이 더 주자들이 좀 더 많이 많죠. 거론되고 예. 있습니다. 그런 것도 대통령 지지율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예. 예,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은 여기까지만 하죠. 지금까지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K리그1 2020 잠시 후 오후 7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디펜딩 챔피언 전북과 지난해 FA컵 우승팀 수원 간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시즌에 돌입합니다. 물론 야구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K방역도 적용이 되지요. 그래서 더욱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늦게 시작한 만큼 올해는 경기가 적습니다. 각 사령탑의 승점 계산과 이에 따른 관전 포인트도 달라진다고 하는데 오늘 시작하는 K리그 이야기 이상윤 해설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윤 해설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자, K리그가 늦게 개막이 됐습니다. 네네. 그래도 다른 나라들은 못하고 있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겠어요? 예, 일단은 2월 29일 날 원래 개막이 되었어야 되는데, 예, 예, 늦어졌잖아요. 예, 뭐, 일단은 선수들이나 감독들도 약간 유도할 수 있었을 텐데, 잘 이겨냈고요. 저희가 어쨌든 K리그가 오늘 개막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로서도 방송하는 해설자로서도 기분이 좋습니다. 예. 먼저 개막한 프로야구는 뭐 코치진들과 심판들은 마스크 착용, 네. 그리고 뭐 선수들이 경기하는 동안 침 뱉지 않기, 또 무관중 경기, 이렇게 해서 K방역을 적용시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프로축구는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선수 코칭 스태프, 심판, 경기 감독관 1,140명 코로나 전수 검사를 실시했어요. 아하. 예,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고요. 예. 선수들도 클럽하우스에서도 훈련장에서도 그렇고 내부에 외부인 출입 금지도 했고요. 손 세정제 준비하고 손 소독제 비치도 하면서 정말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수들이 또 스텝도 마찬가지로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예. 네. 그 프로야구가 ESPN의 중계권을 팔아서 상당히 화제가 됐습니다. 지금 미국 전역에 우리 KBO 경기가 중계가 되고 있는데 프로축구는 더 많은 나라의 중계권을 팔았다고 하던데요? 지금 오늘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36개국에서 어허. 지금 축구 우리나라 K리그를 지금 볼 수 있는 예. 그런 기회가 좀 제공이 될 것 같고요. 예. 영국의 지금 공영방송인 BBC에서 예. 오늘 전북하고 수원 생중계할 예정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되면 선수들한테는 기회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오히려 저희도 외국 선수들을 볼 때 영상을 본다든지 현장에 가서도 보긴 하지만요. 영상을 통해서 좋은 선수들을 체크하기도 하는데 예. 오히려 우리 K리그 선수들은 또 유럽에 또 자기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손흥민 선수가 해병대 입대했고 훈련 사진이 SNS로 공개돼서 많은 축구 팬들이 또 손흥민 선수 한국 군대에 관심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네네네. 이 와중에 또 네. 프로축구까지 개막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네네. 한국 프로축구의 관심이 높아지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지금 토트넘에서 월드 클래스 선수로서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사극 훈련도 지금 10발 중에 10발을 또 간절히 다 명중시켰고 예. 또 제가 157명 중에 성적 1위로 또 필승상까지 받았더라고요. 예. 개인적으로는 리오넬 메시나 호날두가도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팀 간 경기 수가 줄어들었어요. 네. 이것도 감독들의 우승 전략에 약간의 차질이 있을까요? 계산하고 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K1은 지금 11경기고요. 예. K2는 9경기인데 예. 실질적으로 보면 경기 수는 주로 축소됐지만 일단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크게 변하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예. 일단은 뭐 승점 관리라든지 또 체력 관리 잘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부상자 관리도 잘해서 이 올 시즌을 잘 치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승 후보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난 시즌에 전북 현대하고 울산 현대가 정말 명승부를 보여줬거든요. 예. 뭐 승점은 같았는데 다득점으로 전북 현대가 3연패를 했어요. 예. 올 시즌도 전북 현대와 울산 현대의 2강이 좀 구축이 될 것 같고요. 또 강원의 그 김병수 감독의 병수골이라든지 예. 또 F서울의 최영수 감독 그리고 포항의 김기동 감독 예. 이거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뭐 골고루 올 시즌 다양한 팀들이 좋은 어떤 색깔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 감독들이 굉장히 젊어졌습니다. 2002년 주역들도 많이 등장했고 말이죠. 네, K2에는 지금 경남의 설기현 감독, 대전에 또 황순홍 감독이 지금 그 K2의 지금 감독으로서 자리를 잡았는데 예. 저는 올 시즌 K1이 전쟁이라면 예. K2는 허리케인급의 정말 그 소위 말하는 엄청난 그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후배들이 다 감독으로 프로축구 감독으로 뛰고 있는데 보면 어떻습니까? 좀 답답하네요. 네. 아니 근데 예. 제가 어쨌든 좋아하는 또 후배들이 감독을 하고 있고 예. 저도 또 현장에서 해설을 하기 때문에 예. 제가 알고 또 제가 또 해설을 통해서 또 우리 후배들 예. 또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또 잘못하면 제가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네, 아주 재미있는 해설로서 후배들의 경기를 잘 그 팬들에게 예.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독으로 어느 팀에서 요청하면 바로 가십니까? 당연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조금 주목할 만한 팀 한번 짚어주시죠. 뭐 꼭 우승 후보가 아니더라도. 예,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강원의 그 김병수 감독, 예. 뭐 상당히 아주 선수들도 좋은 선수들 영입을 많이 했고요. 예. 지난 시즌에 저 병수골로 유명했거든요. 예. 올 시즌도 상당히 아주 좋은 경기력을 또 보여줄 것 같고요. 예. 또 포항의 또 김기동 감독, 예, 포항도 상당히 아주 짜임새 있는 모습 보여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역대 그 경기를 살펴보면 시민 구단들이 조금 전력이 약하다 이런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강주의 박진석 감독이 올 시즌 예. 지난 시즌 다이렉트 승격을 하긴 했지만 예. 좀 쉽지는 않는 그러니까 어려운 경기가 좀 예상이 좀 될 것 같고요. 또 인천의 유상철 감독 대신에 또 이만석 감독이 부임을 했거든요. 예. 이 팀도 일단 올 시즌 초반 판세가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좀 더 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그 말 나온 김에 유상철 감독 건강은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항암 치료 잘 받고 있고요. 예. 네, 제가 봤을 때는 워낙 또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멘탈이 강하기 때문에 예. 뭐 조만간에 저하고 같이 복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얼른 좀 낫기를 기대해 보고요. 네네. 자, 상주 상무팀이 뭐 그동안 조금 뭐 약체로 불렸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좋은 자원들이 입대를 많이 했어요. 네, 상주 상무는 올 시즌 끝나고 예. K2로 이제 시민구단으로 전환을 하는데 아하, 예. 예, 문선민, 뭐 공경원 선수, 한석종, 박용우 선수 예. 그냥 대표급 자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개인적으로도 뭐 제가 좀 지금 말씀하셨지만 상주 상무도 상당히 껄끄러운 팀 중에 한 팀입니다. 예. 그래서 상무의 선전도 한번 기대해보고. 네. 그 울산이 준우승 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네. 예. 네. 그런데 이번에 또 뭐 이청용도 영입하고 말이죠. 뭐 네. 조현우, 윤빛가람. 이번에는 상주를, 이번엔 전북을 꺾고 우승을 하겠다. 아마 이런 목표치를 세웠을 것 같아요. 저 선수 영입한 거 너무 잘하시는데요. 예. 네. 김기희 선수, 정승현 선수, 뭐 고명진 선수까지 영입했기 때문에 예. 지난 시즌에 아쉬움을 아마 울산현대 그 김동훈 감독이 아마 그 2% 부족했는데 이 예. 선수들이 아마 채워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98년 월드컵인가요? 끝나고 나서 네. 그 프로축구 르네상스 시절 열렸지 않습니까?
뭐 네네. 이동국, 고종수 뭐 이렇게 이 선수들 막 들어오면서 안정환 선수들 들어오면서 그때 각 선수들만의 개성이 뚜렷한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관중들의 열광을 받았었는데 네. 팽이 이상윤 선수도 있었고 말이죠. 저도 좀 그 얘기 왜 안 하시나 했어요. 근데 요즘에 그런 개성 강한 선수들이 좀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저희 뭐랄까요, 모든 어떤 축구인들이 하는 얘기들이긴 한데, 예. 그거는 이제 선수들이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예.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또 이청용 선수가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약했던 선수가 다시 왔고, 예. 또 좋은 제목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예. 또 올 시즌은 아마 개성 강한 선수들이 두드러지게 나올 수 있는 올 시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 경기 누가 이길까요? 개인적으로는 전북이 이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 또 다음에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이상윤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아 글쎄 안 들려 들을 수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수 없어 만든 게 이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일명 과거사법 개정안 처리에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성감학원 또 서산 개척단 사건 등 국가폭력 사건의 진상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과거사법 통과를 촉구하면서 국회의원회관 현관 지붕위에서 사흘간 고공농성을 벌인 분입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 최승호 씨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최승호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병원에 계신다고요? 네, 지금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예, 건강 어떠십니까? 조금 저는 괜찮을 것 같았는데 예. 콩팥 수치가 조금 높아서 예. 지금 검사 중에 있습니다. 예, 단식 농성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꽤 계속 네, 예, 몇 차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다른 투쟁 방식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선택한 거겠죠. 그렇죠.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거는 계속 그렇게 저희가 힘들어가면서 저희 사실은 몸을 확대해가면서 하는 거죠. 예. 그 고공 단식이라든지 아니면 2년 반 동안 그렇게 노숙 생활을 하는 게 사실 몸을 베리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예. 저희들의 그 최단의 방법이에요. 예. 어쨌든 최승훈 씨하고 저하고도 인터뷰를 몇 년에 걸쳐 몇 차례씩 했는데 한 번도 성과가 없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만 이번에 어쨌든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소식 듣고 어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거기에서 고공 단식 농성을 할 때는 국회의관에서 내려오지 않겠다. 법이 통과되면 내려오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확답을 하고 올라갔는데 예. 확신을 하고 올라갔는데 예. 때마침 또 김무성 의원님께서 그렇게 또 찾아오셨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또 김무성 의원님이 또 2년 6개월 동안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면서 한 10대표를 봤어요. 예. 늘 의원님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김무성 의원님은 좀 섬세하신 분이더라고요. 예. 밥은 먹고 하나, 밥은 챙겨 먹고 해라라고 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의원님이 오셔서 내가 합의해주면, 내가 이야기해주면, 각서 쓰면 그만둘 수 있나라고 이야기하기에 처음에는 저는 법 통과될 때 내려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의원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자기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하셔서 그리고 내려가셔서 이채익 간사와 또 예상규 법사위원장님께도 이야기하고 심재철 의원님 원내대표한테도 이야기를 했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최고 반대하는 윤재욱 의원님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합의를 봐서 홍익표 의원님하고 같이 올라왔습니다. 예. 김무성 의원의 지역구가 또 부산이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죠.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쪽에서 이
법을 통과하는 조금 비협조적이었는데 김무성 의원이 나서서 여러 사람한테 전화 통화를 해서 중재를 하고 본인도 각서를 쓰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쨌든 미래통합당 굉장히 협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예. 의원님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예. 여러 차례 인터뷰를 해서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최승호 씨는 언제 어쩌다가 형제복지원으로 가게 됐죠? 제가 14살 때 개성중학교 부산에 1학년 다녔다가 집으로 돌아가다가 경찰관한테 잡혀서 훔치지 않은 빵을 훔쳤다라고 막 그렇게 누명을 씌우고 예. 경찰관이 폭력을 하고 그 다음에 형제복지원에 전화를 해서 넣어버렸죠. 예. 중학생인데 하교하다가 잡혀갔다. 네. 당시에 경찰들한테 어떤 오더가 좀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좀 집어넣으면 어떤 이익을 주겠다라든가. 그 당시에는 전두환 정권 때 내무부훈령 제410호라는 게 뭐냐면 길거리에 행색이 초라한 사람들은 다 집어넣으라는 그런 훈련이 있었어요. 예. 그때 86년, 88년도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이 있었기 때문에 길거리에 신문빨이 껌빨이 하는 아이들을 다 집어넣으라라는 예. 그런 거였죠. 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자라는. 예. 거기 들어가서 굉장히 일을 하면서도 무임금이었고 또 가혹행위가 있었고 지금 내부에서 나온 이야기는 살인까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인권 유린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이 모든 인권 유린의 정점에 있는 박인근 원장은 고인이 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진상규명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네. 다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어려울 것 같네요. 사실은 고인이 됐으니까 가해자의 처분은 어렵죠. 예. 그러나 진상규명이 가장 우선이니까요. 네. 진상규명 후에는 그러면은 이제 국가 책임 인정과 또 거기에 대한 적절한 배상 보상 아니겠습니까? 배상 보상보다는 저희는 어릴 때에 아무런 이유 없이 들어가서 인생 모두를 망쳐버렸잖아요. 지금 예. 현재까지도. 예. 국가가 만들어 놓은 불황인으로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사조차도 안 하고 다 무방비 상태로 풀어져 버려 놓으니까네. 예. 지금 현재도 고통 속에서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거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우선이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연락이 되는 피해 생존자분들은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지금 연락되고 있는 분들은 35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전체 피해자는 몇 명 정도로 추산하고 계세요? 지금 대략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때 고령인 분들은 거의 대부분 돌아가죠. 지금 부산 실태조사에서 이렇게 조사로 나왔지만은 대부분 자살을 했고 아니면 시설 속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꽤 조사를 하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황인이라는 그런 오명을 쓰고는 일단은 사회에 나오지를 못하잖아요. 예. 국가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이상에는 예. 그들이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형제복지원 그래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형제복지원 출신이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상황이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생존에 계신 분 말고라도 한번 조사를 한번 했으니까 돌아가신 분 다 포함해서 어느 정도 피해자가 있다고 지금 보고 계세요? 그건 정확하게 지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 정확한 통계가 지금 나오지 않았으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36개 수용시설이 있었으니까네. 국가 차원에서 진상규명이 된다면 꽤 많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수용시설 내에서 사망해서 안매장한 것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네. 예, 그런 부분도 다 진상규명 이루어져야겠죠. 그렇죠. 지금 공식적으로 551명이지만은 그 안에서 제가 목격한 것만 해도 진짜 엄청나게 많은 시체들을 보았는데. 예. 예, 551명이라는 거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551명은 사망자 숫자입니까?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망자 숫자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이게 제대로 그럼 조사가 이루어지면 더 많은 수의 사망자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법이 통과되면 이제 과거사위가 꾸려질 텐데요.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위원회. 이 과거사위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제주 4.3이라든지 아니면 5.18, 그 세월호 그 사건도 그렇고, 여야 구성이 9명이에요. 예. 그 조사위원들이. 그래서 15명을 그 조사위원을 꾸려놨는데,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9명으로 그 원하는 대로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터무니없이 작단 말이에요. 예. 작지만은 이전에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5.18 민주항쟁 사건이라든지 그렇게 여야 구성을 하면서 발목을 잡지 말고 예. 그 야당이 여당의 발목을 잡지 않고 여야당과 협치를 해서 조사위원 9명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걸 그 의지를 보여주고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바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훈 씨였습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연예 뉴스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연예할까요? 김은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전주 국제영화제가 무관객 영화제로 진행이 되나요? 네, 이번 달 28일에 열리는 전주 국제영화제가 무관객으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최초입니다. 영화제인데 관객이 없다. 네. 그 영화를 보고 관객들이 평가하고 환호하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 개막식과 폐막식은 열리지 않고요. 예. 말씀하신 상영도 모두 취소됐습니다. 아, 상영도 하지 않고. 네, 그래서 수상 후보작인 25편만 상영을 하는데 이조차도 관계자와 심사위원만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아, 심사위원만 보는. 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좀 관객을 위해서 제작사와 감독이 허락한 작품에 한해서는 온라인 상영도 하겠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뭐 또 정식 개봉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온라인 상영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네. 그럼 이게 뭐 반쪽짜리 영화제가 아니고 반쪽짜리 영화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다른 나라 영화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개최 시기를 확정하지 못해서 고생을 하다가 결국에는 또 유튜브와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세계 3대 영화제인 칸, 베니스, 베를린 영화제를 포함해서 예. 20개 국제 영화제가 유튜브로 온라인 영화 축제 위아1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시작은 다음 달 29일부터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열흘 동안 무료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관객들은 영화를 보면서 코로나19 기부에도 참여할 수 있고 이 기부금은 행사가 모두 끝난 후에 세계보건기구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국내 시상식들도 열리죠? 네. 일단 이번 달에 22일에 남산 문학의 집에서 들꽃 영화상이 열리는데 참여 인원을 150명이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게 목표입니다. 또 입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상 확인, 발열 체크, 동선 파악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코로나가 이제 영화제까지 바꿔버렸습니다. 네. TV 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지상파 봄 개편 소식이 있네요. 네, 일단 MBC 라디오부터 좀 보면요. 50년 전통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27대 별밤지기로 작사가 김이나 씨를 선택했습니다. 김이나 씨의 대표곡은 뭐 조용필의 걷고 싶다, 아이유의 좋은 날 등이 있고요. 요즘에는 예능에서도 활약 중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33년 동안 호흡을 맞춘 강석과 김혜영 씨가 싱글벙글 쇼에서 하차한다는 겁니다. 두 사람의 마지막 방송은 오는 일요일인 10일입니다. 예. 강석, 김혜영 씨 30여 년을 콤비로 해서 했기 때문에 네. 그 팬분들도 많이 좀 충격을 받았겠어요. 네, 믿기지가 않는 반응인데 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들은 정작 원 없이 했다. 뭐 이런 반응입니다. 예. 김혜영 씨는 한 달 전에 미리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리 알려준 것을 덕분에 담담하게 안녕을 준비해왔다고 했고 강석 씨는 그 프로그램이 12시부터 2시까지잖아요. 낮 시간에. 그래서 3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점심을 제때 먹지 못했다. 30여 년간 미뤄왔던 점심 약속을 잡아서 친구들과 맛있는 점심 함께 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과거보다는 청취율이 좀 빠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상위권인데 좀 많이 아쉽게 됐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새로운 DJ들이 오겠네요?
네, 당초에는 팟캐스트 진행자인 정영진 씨와 그룹 캔의 백이성 씨가 함께 하기로 했는데 예. 정영진 씨는 그간의 발언들이 좀 문제가 돼서 오늘 오전에 하차가 결정이 났습니다. 어떤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까? 네, EBS 까칠남녀에서 나온 게 가장 뭐 화제가 많이 됐는데 예. 뭐 데이트 비용을 안 내는 여자는 넓은 의미에서 매춘과 같다. 예. 뭐 결혼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뭐 다 여자 때문이다. 예. 뭐 이런 식의 발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예. 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그 프로가. 네. 그 찬반 양론을 갖고 논쟁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여성 대표, 남성 대표 이렇게 해서 상황극처럼 이렇게 하는 건데. 네. 이 발언이 여성 비하 발언이다, 여성 폄하 발언이면 상대방 여성이 했던 발언은 남성 폄하하고 남성 비하 발언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될 수 없잖아요. 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네. 그리고 MBC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생각 못하고 불렀을까요? 그쵸. 뭐 워낙 이전에도 계속 정영진 씨한테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문제니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논란이 너무 이니까 그 논란에 이기지 못하고 겸허하게 수용하겠다 반응을 예. 대중의 반응을 뭐 이런 예. 반응입니다. 저는 조금 납득이 좀 안 갑니다. 네. 예, 왜냐면 이 팟캐스트 하신 분들도 다 이제 크리에이터들인데 네. 크리에이터들에게 당신이 과거에 했던 발언들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새로운 방송을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면 스스로 이제 이 크리에이터들이 자기 검열을 하게 되거든요. 크리에이터들의 가장 나쁜 점이 자기 검열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을 못하는 거죠.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족쇄를 채우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하차했으면 그럼 다른 사람이 오겠네요? 네, 백이성 씨는 계속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시 진행자로 허이로 씨가 당분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예. KBS는 개그 콘서트가 폐지되네요. 네, 1999년에 시작해서 국내 최장수 코미디 프로그램인 개그 콘서트가 최근에는 시청률이 2%까지 떨어지면서 고전하다가 결국에는 폐지설이 나왔습니다. 근데 뭐 KBS는 오보다 야구 중계 때문에 결방하는 것이 와전된 것이다. 뭐 이렇게 분위기를 수습하려고 했는데 제작본부장이 폐지에 대해서 신중히 논의 중이다. 예. 다음 주에 결정을 내리겠다. 고 말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폐지가 되는 게 아니냐는 게 이제 중론이 됐습니다. 예. 계속해서 높은 고공 시청률을 기록했던 프로가 어느 순간부터 계속해서 시청률이 나오지 않고 네. 개그 콘서트를 보면서 웃어본 적이 없다. 네. 뭐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제작진도 고민이 깊었던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되면은 각 방송사에서 하는 공개 코미디 방송은 다 사라지네요. 맞아요. 이제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예. 공개 코미디 방송뿐만이 아니라 코미디 방송 자체가 없잖아요, 지금. 네, 이제 지상파는 다 사라졌고요. 예. TVN의 코미디 빅리그가 유일합니다. 예. 근데 이런 것도 아까 정영기 씨 논란과 마찬가지로 네. 코미디 프로에서 어떤 방송, 어떤 소재를 하게 되면 또 다 논란에 휩싸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이 크리에이터들에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어떤 것도 새로운 창조적인 게 나오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온라인 범죄 피해자를 연기한 배우가 실제로 가해자로 지목돼 재판 중입니다. 이건 뭔 얘기입니까? 네, 지금 아직도 영화관에 상영 중인 영화의 조연 배우인데요. 그 배우는 영화에서 온라인 범죄를 소재로 한 영화에서 그 피해자를 연기했는데 사실은 성관계를 몰래 촬영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지금 재판 중이고 오늘 1심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배우뿐만이 아니라 이 배우의 여자친구까지 함께 범죄에 가담했는데요. 여자친구는 남자친구의 휴대전화에 있는 영상과 사진으로 피해 여성을 협박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정말 영화 같은 얘기가 벌어졌는데. 네. 이 영화가 지금 상영되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문제는. 네, 맞습니다. 온라인에서만? 아닙니다. 영화관에 있습니다. 아, 영화관에 있다고요? 네. 호호. 오늘 1심 선고일하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배우와 그 해당 배우와 여자친구 모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봉사활동 20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뭐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또 피해자의 사진을 온라인에 공개했지만 수분 만에 삭제했다. 예. 뭐 이걸 고려한 거다라고 했는데 성범죄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올렸다는 것 자체로 피해자는 상당한 트라우마가 있을 테고. 네. 그 짧은 순간에도 금방 퍼지잖아요, 온라인 특성상. 네, 심지어 그냥 뭐 커뮤니티에 올린 게 아니고 카톡 단체방에 올렸어요. 아이고. 네. 그렇군요. 예. MBC 부러우면 지는 거다에서 이원일 셰프의 예비신부로 출연했던 김유진 PD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돼서 논란이 있었죠. 네. 그래서 뭐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던 뭐 그런 뉴스도 있었는데. 네. 근데 김유진 PD가 억울함을 호소했다고요?
네, 그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SNS에 예비신랑 이원일이 나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이유를 막론하고 학창시절에 나 때문에 상처받았을 친구들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사과문을 올렸지만 억울한 마음을 억누르고 있을 때는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나는 이 억울한 모든 것을 안고 사라지겠다고 적었습니다. 근데 그 논란했을 때 본인이 그 사과를 하면서 학교폭력을 인정했었는데 네. 지금 억울하다고 하는 것은 학교폭력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김 PD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자기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다른 이의 행동을 나한테 뒤집어 씌운 거고 또 그리고 진짜 가해자는 발을 빼려고 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는 친구라고 생각해서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또 진실 게임으로 번지는 양상인데요. 네. 가족들도 강경 대응하겠다? 네. 이제 가족들이 김 PD가 협박성 메시지를 지금 받고 있고 40통이 넘도록 계속 전화가 온다. 예. 그리고 우리가 계속 침묵하는 것은 김 PD와 김 PD가 연결된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해악을 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앞으로는 허위사실 유포나 인신공격, 명예훼손에 대해서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소송도 불사하겠다 이 말이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유와 방탄소년단의 슈가가 콜라보를 했습니다. 네, 28살 동갑 친구인 슈가와 아이유가 함께 작사, 작곡, 편곡까지 해서 신곡 에잇을 6일에 발표했습니다. 어떤 노래입니까? 28살의 현재를 노래한 것이 이번 에잇인데요. 아이유는 그동안 그 자기의 나이에 대한 정서를 노래하곤 했어요. 23살 때는 23, 25살 때는 팔레트를 발표했는데 이번 28살에는 에잇을 발표한 겁니다. 아이유 씨가 그런데 28밖에 안 됐습니까? 데뷔한 지 하도 오래돼서. 네. 워낙 어렸을 때 데뷔했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아이유와 방탄소년단이 만났다고 하면 뭐 반응은 상당하겠습니다. 네, 발표 직후에 당연히 국내 음원 차트 1위를 휩쓸었고요. 예. 미국, 프랑스 등 59개 지역에서 아이튠스 1위를 기록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드라마 얘기 좀 해볼까요? 네. 금토 드라마 시청률. 역시 부부의 세계가 굉장한 화제. 끝났죠, 이제? 아닙니다. 4부 남았습니다. 남았습니까? 4부. 네. 예. 그 굉장한 화제가 불러일으키고 있다고요? 네, 시청률이 꾸준히 올라서 직전 방송에서는 24.3%를 찍었는데 이거는 비지상파 드라마 시청률 최고치입니다. 24%요? 네. 제 라디오 청출도 그만큼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아니, 거기 10분의 1만 나와줬으면 좋겠네. 네. 그 스카이캐슬이 23.8%였는데 예. 이거랑 지금 차원이 다른 게 사실 부부의 세계는 19금. 네, 19금이어서 더 이게 엄청난 성과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시간대입니까? 이 김은숙 작가의 더킹. 더킹은 10시고 부부의 세계는 11시인데 겹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조금 있고. 네. 더킹은 어때요? 더킹은 김은숙 작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쓰고 이민호 씨가 출연하고 300억을 넘게 썼거든요. 근데 겨우 체면 칠회 중입니다. 10%, 그 시청률이 10%가 넘길 때도 있고 한 자릿수를 찍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시청률도 문제인데 작품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어떤 논란이 있습니까? 일단 방송 전에는 그 출연하기로 했던 연기자가 제작진으로부터 갑자기 하차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갑질 논란이 있었고 또 출연 중인 배우 정은채 씨가 과거에 기혼 상태인 가수와 교제했다 뭐 분류 스캔들이 또 휘말렸고요. 그다음에 첫 방송 직후에는 그 오프닝에 대한제국을 상징하는 목조 건물이 나오는데 그게 우리나라 건물이 아니라 일본의 건축 양식과 비슷하다. 그래서 외색 논란에 휩싸여서 제작진이 바로 인정하고 사과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비슷한 논란이 계속돼서 또 화를 키웠습니다. 내외부적으로 논란이 증폭됐네요. 네. 근데 뭐 제작자 입장으로서는 그 논란이 되는 게 꼭 나쁘진 않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네. 근데 노이즈만 되고 지금 마케팅이 안 되죠. 노이즈만 됐어요. 네. 예. 근데 어쨌든 동시간대 1위는 지킨다면서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좀 체면 칠회로 해서 동시간대 1위는 하고 있다가 지난 방송에서는 그 나영석 PD의 삼시세끼가 첫 방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또 겹치는 시간대에서는 또 1위를 나영석 PD한테 내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예계 소식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김은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부 수도 마치고요. 4부 빅데이터 코너로 돌아옵니다. YTN 라디오 이동현 유청의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한 주간 포털사이트 뉴스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뉴스들을 살펴보고 빅데이터 관점에서 분석해보는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비플라이소프트 미디어 빅데이터 연구소 소장 이경락 박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석 달 넘게 코로나19 시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조금 낮췄는데 문제는 낮추자마자 확진자가 이제 증가세로 돌아왔습니다. 네. 물론 뭐 용인 66번 확진자 그 문제가 그렇죠. 가장 큰 네. 겁니다만 뉴스 살펴봐도 코로나19 얘기가 아직 가장 맞는 것 네. 같은데요. 네. 네. 지난주 주요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네, 지적하신 것처럼 코로나가 다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 어휘로 올라왔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관련된 어휘가 많이 등장했고, 외교적으로는 미국과 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때문에 요 갈등에 관련돼서 관련된 표현들이 많이 어휘로 등장을 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이제 정부가 본격적으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하면서 그 내용과 절차에 대한 부분이 뉴스로 나오고 뭐 그 어휘들도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금주 이슈 5가지를 선정해 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 신규 발생 증가, 그리고 두 번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건재, 그리고 세 번째가 미 방위비 분담금 작년 대비 50% 인상 요구, 그리고 네 번째가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그리고 다섯 번째 남양유업 댓글 조작 지시 논란, 뭐 이런 걸로 좀 꼽아봤습니다. 예. 자, 용인의 66번 확진자 동선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네네. 굉장히 많은 곳을 다녔더라고요. 네. 또 이태원 클럽을 비롯해서 많은 주점을 다녔는데 이 네. 접촉자 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걱정이죠. 예, 많은 분들이 사실 지난 연휴에 여행도 즐기시고 그리고 그동안 스트레스를 풀려고 좀 밖으로 외출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확진자 수가 10명대 밑으로 유지도 했었고, 그리고 방역에 대한 또 스트레스도 그동안 너무 높았기 때문에 조금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정서적으로도 또 위험했기 때문에 좀 이해되는 측면도 있었는데, 그리고 아무래도 시민들도 이제 이제 좀 괜찮겠다, 덜 민감하셔서 이제 많이 나오셨는데, 문제는 이제 그 과정에서 그 실제 감염 확대로 오늘처럼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인데, 말씀하신 그 용인 66번 확진자 같은 경우 그 29세 남성인데요. 지난 6일에 확진 판정을 받고 이게 동선을 살펴보니까 이태원 유흥가 등 상당히 이제 복잡한 동선을 보였었고 접촉자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확진자에 접촉한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니까 오전만 해도 13명이었는데 지금 이제 뉴스 보니까 15명의 확진자가 이 사람이랑 접촉해서 이제 발생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이제 그 접촉자가, 왜냐하면 워낙 밀집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더 이제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자칫하면 이제 너무 이르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느슨하게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2차 확산이 나타날지 모른다. 이런 우려가 좀 현실이 될 것도 같습니다. 예. 이 동선 공개한 것도 문제가 아니냐. 특히 네. 이제 이게 민감한 부분이 이게 성소수자들이 많이 다니는 네네. 클럽이다. 네네. 공개가 되면 그래서 더 네네. 숨을 것이다. 네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이게 동선 공개가 사실 좀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동선 공개라는 게 뭐 외국에서 비판도 받고 뭐 이렇게도 했었지만 그 필요악처럼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 예전에 다룬 것처럼 이제 동선이 공개된 이후에 소독도 다 했는데 그렇게 맞춰도 일종의 이제 낙인처럼 이제 방문들을 안 하고 그러시니까 그 해당 업소들이 큰 피해를 입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동선이 나랑 겹친다 싶었을 때는 빨리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 그 동선을 공개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지 이제 뭐 문제다 보여지지는 않지만, 근데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부 언론이 클럽의 성격, 이게 성소수자들이 많이 가는 곳이다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면서 확진자에 대한 이상한 좀 도덕적 문제 제기로 몰아가는 부분, 이런 것들은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확진자가, 이게 왜냐면 이분 가기 전에 자기가 몰랐고 갔던 거거든요. 이런 거를 만약 행동의 문제를 삼는다면 어떻게 보면 연휴에 여행 다닌 행락객도 모두 문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건데, 그 자가격리 위반하고 돌아다닌 사례도 아니고 본인도 모르게 감염된 상황인데, 오히려 이제 지금 당장 이제 확진자 동선 추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이 66번 환자는 어디서 옮겼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도 또 굉장히 또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북한 이야기로 넘어가죠. 99% 사망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던 김정은 위원장이 비룡정 준공식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 출신 당선자들의 했던 발언들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네. 네티즌들의 반응도 비판 일색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CNN발 보도로 촉발된 그 김정은 위원장의 사망설이 결국 이제 3주도 되지 않아서 그 억측임이 밝혀졌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북한 출신의 그 태영호, 지성호 등의 그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자신의 정보력
능력과 그 분석력을 빌어서 강력하게 이제 사망설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결과가 이렇게 어쨌든 건재한 걸로 나타나니까 굉장히 후폭풍이 거세게 나타났는데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그 뉴스에 대한 댓글을 살펴봤습니다. 건재하다는 뉴스 댓글을 살펴봤더니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비판부터 두 당선자들에 대한 비판까지 좀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댓글들을 봤는데 요게 댓글을 보면 이제 네이버랑 다음이 미묘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이버를 보면 김정은 뭐 돼지 이렇게 같이 외모적인 비난이 가장 이제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반면에 다음 포털 같은 경우 핵심 분위기가 사망설을 확산시킨 그 지성호나 태영호 당선자에 대한 비난이 이제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댓글들 보면 또 어떤 내용이냐면 비료 공장 화면은 조작 아니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비판하게 나타났는데 이런 이제 의구심을 갖는거나 음모론 제기하는 게 아무래도 뭐 가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게 아무래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한 이후에도 아직 확실하지 않고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을 낸 그 지성호 당선인 발언 때문에 이런 댓글이 나왔던 걸로 보입니다. 특이한 이 댓글들 다 보면 특이한 점이 이제 빨갱이라는 평가들인데 이게 지금 양분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수 쪽에서는 현 정부를 빨갱이다라고 맨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진보적인 입장의 성격의 댓글에서도 태영호와 지성호 당선자를 이제 빨갱이라고 비판하고 뭐 북으로 돌려보내라 뭐 이런 식의 반응들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발언만 과연 문제일까? 네네. 두 사람의 발언을 실어준 언론도 문제 아니냐?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이 사실은 뭐 교차 검증, 크로스 체크 할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 두 사람의 말을 다 받아서 써줘놓고 이제 거짓으로 드러나니까는 언론들은 싹 빠지고 뒤로 두 사람만 이걸 얻어먹게 만들었단 말이죠. 네. 이게 아무리 좀 북한이 방금 크로스 체킹 얘기하셨는데 닥쳐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검증이 부족했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과거처럼 쭉 과거부터 이어져 온 건데 북한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할 수 없으니까 일단 지르고 보자라는 식의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과거 종편만 보더라도 이게 거기에서 이제 숙청되고 처형되었다 이렇게 분석해서 막 나왔던 언급됐던 그런 인물들 상당수가 그 여전히 이제 조선중앙 TV 같은 데 보면 다시 또 얼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다 오버였던 셈인데 검증이 다 안 되니까 이제 막 지르고 봅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한국 언론의 보도 태도의 그 고질적인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이 어려우니까 익명의 정보원을 근거로 해서 또 확인되지 않은 보도를 함부로 보도하고 그리고 또 북한 보도 같은 경우 어떤 특성이냐면 일본은 그래도 북한이랑 좀 교류를 하니까 일본 언론 보도에서 굉장히 의존하는 그런 경향을 예전에 이제 보였습니다. 이번 오보는 뭐 일본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작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반북 저널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진 그런 의도성을 가진 데일리 NK라는 매체에서 시작된 거였거든요. 이제 그게 CNN으로 간 거였고 그래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도 다른 매체가 쓰면 뭐 어차피 뭐 다른 데서 썼으니 뭐 어때라고 하고서 따라 쓰는 관행 이런 것들 어찌 보면 이번에 인포데미라고까지 불리는 이런 상황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 북한과 관련된 그 언론들 스스로가 좀 윤리 강령이나 북한 보도 준칙 같은 것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남양 유업 댓글 공작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어떤 댓글 공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남양 유업과 거래를 하는 홍보 대행사 직원이 그 경쟁사에 대한 음해 댓글을 굉장히 큰 맘카페 등에 반복적으로 게시를 해서 이 사안이 이제 형사 입건된 그런 사안입니다. 근데 아니 드루킹 사건 있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직도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 예전 댓글 문제는 2003년도에도 사실 남양유업과 있었습니다. 2006년 그 메일과 그런 거 있었는데 이게 계속 이제 있었던 거고 문제는 이제 여기서 끝이지 않고 변명으로 또 일관한 부분인데 해당 홍보 대행사 팀장하고 그 팀장급 실무자 3명이 그거를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한 거지 회사 그 경영진에서 모른다 이렇게 해명을 하면서 그리고 또 한마디 덧붙인 게 실제로 목장이 원전에서 4km 떨어져 있는 게 맞으니까 그 당시에 문제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과라기 보기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남양 유업이 사실은 그 갑질 논란에 휘말렸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이후로 네티즌들한테 좋은 이야기를 못 듣고 있는데 댓글 공작까지 터져서 더 남양 유업으로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요때 어떻게 보면 바로 댓글 입건 사실이 터지기 바로 전날 보면 그 어떻게 보면 조금 봉합이 있었거든요. 그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공정위에서 그 갑질 문제를 좀 해결안이 동의 의결안이 확정을 받아서 이제 공정위가 이게 앞으로 갑질 문제 남양유업이 이렇게 어쨌든 합의를 했으니까 남양유업 이제 봐줄게 이런 식의 판단을 내린 다음 날 또 이제 바로 이렇게 그 갑질 문제 외에 다른 댓글 이슈가 좀 터지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남양유업 쪽에서 사과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어쨌든 사과들이 필요한데 일단 네티즌들 보면은 굉장히 지금 격앙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 기업 브랜드 평판 보면 가장 심각한 게 안 좋은 이슈가 발생하다마다 또 남양이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건데 예. 이제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로 낙인이 찍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댓글들 이제 분석을 해보면 가장 비중 있게 나타난 어휘가 불매였습니다. 불매. 예. 그리고 이 밖에도 뭐 쓰레기를 비롯해서 비속어들이 굉장히 빈번한 어휘로 상위에 댓글에 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문제는 또 댓글을 보면 기존의 사건들이 다시 다 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의 그 카제인 나트륨 문제 첨가물을 공격했던 거 이런 거나 혹은 대리점 갑질 이런 것들도 얘기가 다시 되고 외손녀 마약 사건 뭐 이런 것들도 되고 또 그동안 악재들이 다시 소환이 되고 있는데 이게 좀 PR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최악의 위기 상황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또 여기다가 관련돼서 이제 언론 보도들도 막 이렇게 덧붙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양 또 걸렸다라는 식으로 과거에서부터 남양이 잘못했었던 거. 예를 들어서 이제 남양유업의 사건 사고 일지라는 제목으로 그 2009년부터의 그런 메일 유업과의 맞고서전. 이때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댓글 또 이 당시에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런 것부터 막 정리하는 언론 보도들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3부에서 정영진 씨 하차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다음과 네이버 댓글 성향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만 네네. 다음은 조금 친정부 성향의 댓글이 많이 달리고 네네. 네이버는 친야당 성향의 댓글이 많이 네네. 달립니다. 네. 근데 이 정영진 씨 이번에 하차 관련 기사에서는 네이버반 댓글 볼 수 있고 네네. 다음 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네. 정책적으로 연예 기사는 네, 그 댓글을 못 막아놨죠. 달겠죠. 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영진 씨의 정치적 색깔상 다음에서는 아마 정영진 씨 편을 많이 든 댓글이 달렸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네이버에서는 그러면 반대적인 댓글이 달릴 거라고 예상이 됐는데 네네. 지금 보니까는 정영진 씨가 싱글벙글쇼 DJ 결국 하차했다는 다음 네이버 기사 댓글을 보면 순 공감수로 봤을 때 정영진 씨를 편드는 네네. 댓글이 오히려 굉장히 많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렇게 몰아갔다는 뭐 신문사라든가 네네. 뭐 이런 쪽을 비판하고 왜 문맥을 보지 않느냐 그리고 모든 여성을 비판한 게 아닌데 왜 그러냐 뭐 블랙리스트가 더 무섭다 이런 식으로 네네. 어떻게 보면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네이버가 같은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건 이제 확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오랫동안 그 네이버 댓글이나 이런 것들도 분위기를 봐서 이제 분석을 해본 결과 왜 그런 성향이 나타나면 어쨌든 이제 정영진 씨가 저는 개인적으로도 압니다. 왜냐면 제 수업을 들었던 적도 있는 분이라서 아는데 그 정영진 씨가 어쨌든 이제까지 그 다른 프로그램에서 했었던 발언들이 남성들이 느끼기에는 일부 남성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맞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좀 남성 중심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긍정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네이버라는 댓글 특성상 이게 정치적 성향은 야당이나 혹은 약간 보수적인 특성이 나오는 것들도 있긴 하지만 근데 대체로 보면 굉장히 좀 남성성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런 것들도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된 기사의 그 남성 여성 비율은 76대 24로 남성이 많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정영진 씨 하차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여성계가 큰 목소리를 내서 하차된 거 아니냐 이런 것들 때문에 불편하다 이렇게 하는 반응들이 아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주에 많은 댓글 이야기했던 게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 문제입니다. 네네. 이게 이제 시작되는 거니까요. 네네. 신청은 벌써 하고 있고요. 네네. 저한테도 오늘 문자가 각 카드사마다 오더라고요. 예, 저도 받았습니다. 예, 각 카드사마다 오는 것은 자기들 회사를 이용해라 이 말입니까? 그렇죠. 카드사를 이용하는 것들이 아무튼 그 수수료나 이런 면에서 아무래도 카드사 쪽으로 가는 그런 게 있으니까 친절하게 알려주겠다라는 식으로 놓긴 하지만 그런 속내들이 있겠죠. 네. 이것도 그 네이버나 다음에 댓글이 좀 갈릴 것 같기도 해요. 네네. 아무래도 정부에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긴급 재난지원금 제가 이전에 다른 분석에서 한번 살펴본 바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정책에 대해서 처음 시작했을 때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반적으로 다 긍정적인 입장들이 있고 예. 그런데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거기는 보수적인 경제적 보수인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 예. 보니까 70%가 아닌 전부 다 주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런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그러니까 돈을 퍼주는 거다. 혹은 이제 그러니까 정부가 이게 사실 총선 전에도 있었던 거니까 이게 다 총선 표 때문이다. 뭐 이런 식의 반응들이 여전히 이제 네이버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게 이제 방위비 분담금 논란인데요. 작년 대비 50% 인상 요구.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양 포탈 공이 네네. 한쪽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참 요것도 재미있는 건데, 국가적인 문제들이 나타났을 땐 또 굉장히 잘 뭉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어쨌다, 뭐 중국이 어쨌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코로나19 사태 때도 중국인 입국이죠. 아예, 그러니까 인종적인, 중국에서 오는 사람 입국이 아니라 중국인 자체를 막아야 된다라는 것들은 양쪽 포탈이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마찬가지로 방위비 분담금 같은 이슈에서도 뭐 친미나 반미 이런 게 없습니다. 공이, 이거 우리나라 이러는 거는 잘못이다. 근데 단지 이제 그 시각 차이는 조금 있죠. 그러니까 왜 미국에 대해서 반대하는 관점이 그러니까 뭐 자주적인 이유에서인 것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감정적인 거 있고 그런 차이는 보이긴 하지만 공이 굉장히 그 미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트럼프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 댓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뭐 양포탈 댓글 살펴보면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한 게 아니야. 이걸로 대동단결 거의 모양새네요. 굉장히 심하죠. 그러니까 그 이성적으로 무리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미군 철수해야 된다는 주장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조금 더 심하게 나가서. 네네, 그런 좋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 세금 나간 돈이니까 아마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네티즌들이. 예, 오늘 그러면 빅데이터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이경락 박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주말 보내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